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하루 종일 눌림이 나오면서 결국 마이너스 1%대 하락으로 끝났지만 해외 시장은 정반대로 변동성 매도가 또 나오면서 하루 종일 상승해서 나스닥은 2만 포인트에 1%도 남기지 않고 다가섰고 S&P 지수 또한 역사적 고가를 2%가량 남길 정도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시만 강할 뿐 나머지 시장은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황이 스크립트를 일찍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을 한국 시간 개장 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371포인트에 가까운 갭 상승을 하였고 이는 해외 시장의 움직임에 비하면 조금 과한 상승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갭 상승이 나온 경우에 현물 시장 개장 시각인 9시까지 오버액션이 되돌려진지가 중요해요. 실제로 의미 있는 갭 상승이 나오려면 현물 시장 개장 때까지는 갭을 유지했다가 현물이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곤 하는데 오늘은 갭 상승하고 5분을 버티지 못하고 바로 밀려버리면서 전일 종가로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락을 유도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개장과 함께 현물 매도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내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순 매도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개장 후 첫 30분 만에 1,000억 원이 현물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갭 상승은 오버지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오전 10시 30분까지 현물을 1,700억 가량 매도를 했고 이러한 추세라면 오늘 현물 매도가 꽤 많이 나올 수 있었지만 장마 흐름에는 현물 매도가 어느 정도 거쳐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쌍두마차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갭 상승에 매도를 했다는 것,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더 이상 지수 상승분을 추적하기 위한 금요일 같은 그런 폭풍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선물 매수를 종가까지 6,400억을 쌓았는데 장중 의미 있는 미결제 약정 증가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오후장에 시장이 눌리면서 변동성이 상승할 때 외국인들은 반대로 풋옵션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선물 미결제 약정은 25만 4천 계약까지 늘어났는데 여전히 한참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이들 미결 증가의 대부분은 오후장에 지수가 눌릴 때 나타난 것이라서 이것은 추세적 매수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월요일 위클리 옵션을 가지고 콜 클래스를 매도한 정도로만 대응을 한 것 같은데 거래량이나 미결 발행 규모 등을 보면 크게 위축된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실질 미결 발행은 점심 이후에나 나타났고 오전장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요. 먼슬리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내려갔는데도 390이 상단 레인지를 좀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대로 390에서 345 레인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후장에 지수가 살짝 눌리기 시작하는데도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빠르게 살아나서 V코스피 지수가 21포인트에서 순간적으로 24포인트까지 빠르게 상승하기도 했죠. 그만큼 우리 시장의 마켓메이커들이 다들 도망가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외 시장이 변동성 15포인트대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변동성 23포인트가 뭡니까?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사라지면 이런 꼴이 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먼슬리 옵션에 대해서 스트랭글을 매도를 했는데 아니 외국인들이 스트랭글을 팔어? 이런 일도 있나 싶지만 지금 해외 시장의 변동성은 워낙 낮은 상태인데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이른바 하이에나가 떠나가 버리니 변동성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이게 되게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변동성이 딱 뜨니까 외국인이라는 사자가 나타나서 싹 잡아먹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와서 개미들을 다 털어간다 라는 루머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결론은 외국인은 방향성이나 기타 리서치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를 이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개별 트레이딩이 돼서 개인 대 외국인 이렇게 보면 스마트한 개인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개인이라는 투자 주체는 슈퍼개미도 있고 스마트 개미도 있고 직장인 개미도 있고 이른바 방구석 개미도 있죠.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투자 주체는
인터마켓 또는 롱숏, 디스퍼전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갖고 하고 또 헤지 방법도 다양하고 주문은 대부분 알고리즘을 내니까 집단 전체로 보면 개인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더 좋은 무기와 더 좋은 전략을 갖고 이긴 그 트레이딩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강력한 변동성 매도로 인해 꾸준히 상승해서 0.7%가량을 스트레이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 강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언론은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지만 트레이딩 플로어에서는 그냥 닥치고 상승 고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좀 달라요. 어제 독일이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라인메탈이 마이너스 5%까지 밀리기도 했죠. 독일이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보이면서 급락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것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일종의 휴전 협상 카드를 확보했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이거 전쟁이 마무리를 준비한 트레이딩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산이라는 테마가 몇 년 동안 초강세였던 건 맞지만 이번 7월 중순 이후로 로키드 마틴이나 RTX 같은 방산주가 급등하면서 8월 첫째 주에 시장 급락에도 거의 영향받지 않고 신고가 갱신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방산 테마가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증시가 꾸준한 강세를 보인 것에 더해서 채권 시장은 아주 조용했어요. 특별히 매크로 지표가 없기도 했지만 통화시장에서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비달러 강세가 월요일에도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채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내용을 잘 뜯어보면 미국 장기 채권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미 지난주 소매 판매 지표에 눌린 것을 모두 만회해서 마감을 했는데 채권 변동성은 다시 고개를 들고 110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이거 채권 강세 움직임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비달러 강세 이어졌고 우선 아시아 세션에서 엔화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유럽 세션 개장할 때까지 엔화가 1.5% 넘게 상승했어요. 이러한 움직임으로 니케이 선물이 급락하는 등 시장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게 돌아갔죠. 근데 유럽 세션 들어서는 엔화의 강세가 조금씩 사그라들더니 미국 세션 마감할 때는 엔화가 상당히 큰 윗꼬리를 달고 마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머지 비달러들, 유로화라든지 오지달러, 파운드 이런 것들은 아시아와 유럽 내의 강세를 유지하다가 미국 세션 개장과 함께 더욱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달러 강세에 대해서 특별한 뉴스 플로우 없었어요. 근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달러에 대한 신뢰 상실, 두 번째는 비달러 자산에 대한 쇼 포지션이 스퀴즈인 것이죠. 물론 둘 다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슈화되지 않은 이유로 달러가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분명 신경 써야 볼 일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계속 밀리면서 브렌트 기름은 77달러 선으로 그리고 텍사스 기름도 74달러를 깨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름이 약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근데 월요일은 텍사스 기름을 9월물을 10월물로 롤오버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기름이 단기 강세를 보고 근월물 스프레드가 확대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상 이 강세 실패로 돌아가니까 빠르게 손절매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축소되었고요. 그러니까 뉴스 플로우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미국 국무장관이 발표했는데 이것 때문에 유가가 빠졌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9월물 선물 만기가 내일 모레예요. 근데 9월물에 롱배팅이 꽤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절매를 하면서 나타난 눌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하락으로 시장에서 또 하나 의미 있는 움직임 발생했어요. 지난주에 시황에서 이 브렌트 기름이 80달러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기름은 상당히 오래 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텍사스 기름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월물이 진행된 동안 옵션이 변동성만 죽고 변동성 커브는 방향성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 어제 브렌트 기름이 80달러 깨고 내려가니까 텍사스 기름이 10월물 옵션 커브가 푸쪽에서 쭉 살아나면서 이거 텍사스 기름도 70달러를 향해 갈 가능성을 키워줘 버렸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2%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주식은 어제도 강세를 보이면서 역사적 신고가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참 재밌는 시장이죠. 유가가 빠지든 말든 증시는 강세니까요. 그 외에도 구리가 꾸준히 상승해서 톤당 9,250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또 장중에 꾸준히 늘리던 골드가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것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1%대 반등을 했어요. 근데 모두들 이 특별한 이슈 없이
기술적인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종가만 놓고 보면 상승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장중의 흐름은 유럽 마감 전과 유럽 마감 후로 구분해서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움직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오전장만큼은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이 눌리려 했습니다. 애플, 메타, 마이크론 등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가 시장을 눌렀는데,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무렵 시장이 사실상 스퀴즈와 같은 상승한 걸 감안하면 장 초반이 조정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흐름이었어요. 실제로 매도도 나스닥이 상당히 거칠고 강하게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오전장의 흐름에 시장을 방어한 것은 다우지수나 러셀, S&P들이었는데요. S&P 지수를 방어한 것은 변동성 매도였죠. 즉, 어차피 시장에는 별다른 경제지표도 없고 이슈거리도 없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었지만, 변동성 매도자들이 워낙 강하게 시장을 받치니까 전체 지수의 하락을 틀어막았고, 그렇게 유럽 세션 마감까지 시장이 전혀 밀리지 않다 보니까 유럽 마감 이후에는 미국 증시 전체가 위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시장을 견인한 것이 S&P나 다우가 아니라 나스닥이었죠. S&P 지수는 오후장에는 상승 속도가 줄어들었지만, 나스닥은 상승에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새벽 2시 30분부터 장 마감까지는 사실상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갔는데요. 장 마감 10분 남겨두고 잠깐 나스닥이 눌린 듯 했는데 더욱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 고가로 날려버렸습니다. 어제 1.3%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었죠. 시장을 냉정하게 보면 어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매도가 워낙 시장을 강하게 받치다 보니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당일 진입한 숏포지션들이 모두 손절매를 하고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이 얼마나 빠졌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제 변동성은 마이너스 3%대밖에 안 빠졌어요. 그것도 유럽 마감 때까지만 빠지고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8월물 변동성 선물 만기가 있으니 변동성을 크게 살리거나 또 빼는 게 쉽지 않겠지만, 9월물 변동성 선물 마찬가지예요. 별로 빠진 게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상승이 숏스퀴즈에 의한 것인지라 해지를 안 하고 계속 매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상승이 지속되니까 콜옵션 감마가 살아나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옵션 만기가 막 지난 마당에 감마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렵죠. 여하튼 그래서 오전장은 S&P나 다우 강세, 그리고 오후장은 나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으나 이게 펀더멘털이라는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 보면 역사적 고가에 근접한 종목들 많아요. 골드만이나 JP모건 같은 금융주도 그렇지만 기술주 중에서도 엔비디아, 애플, 메타 이런 종목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전장에서 나스닥이 눌릴 때 애플과 메타가 살짝 눌리고 또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가상으로는 어쨌든 나스닥이 워낙 숏스퀴즈가 들어오니까 오르긴 했지만 강력한 V반등을 한 종목들의 하나 둘 눌림이 나오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흠집이 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난 15일간 시장에 펀더멘털이 바뀐 게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전에 시장이 하락을 시작했을 때 하락이 이유들이 바뀐 게 있나요? 예를 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면 왜 급락을 했고 또다시 왜 다 올라왔을까요? 기계적인 매도세가 시장의 하락을 유도했고 함께 매도세에 동참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와서 시장이 반등을 했으니까 2주 전에 매도에 동참했을 때 이 펀더멘털 바뀌었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미시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시장 충격효과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정보가 또는 리서치 결과가 시장에 거래를 일으키면서 추세를 만들기 시작할 때, 과거에는 이 시장에 충격이 딱 발생하면 이런 V반등 잘 안 나왔어요. 이건 물론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 심지어 짧은 5분봉 이런 데서도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5분봉이 음봉으로 완성되고 그 뒤로 쫓아 들어갔던 뒤집던 이렇게 판단할 여유를 주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5분봉이 채 완성되기 전에 시장이 이렇게 쭉 늘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봉을 빠르게 끌어올려요. 오히려 그 봉에 긴 아랫꼬리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더 못 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진짜 하락이 나오곤 하죠. 이거는 마켓 뎁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슈가 확산되는 속도나 과정이 문제라고 봐요. 이번에도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그 by the fuck
in deep win 이러면서 코로나 시절이 그 V 반등이 성공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데,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보통 이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중간 정도의 반등만 나오고 다시 재하락이 나오고, 그렇게 최소한 이중 바닥 만들고 나서 두어 달 지난 뒤에 꾸준한 반등이 나오는 것과 달리 이번에도 5분봉의 그 급락 후 긴 아랫골이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하락이 나왔다가 그걸 싹 다 아랫골이 만들고 올라왔죠. 그런데 펀더멘털이 변한 게 있냐 이거예요. 없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그것이 확산되지 못하면 결국에 이렇게 아랫골이를 만든다는 것인데,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시장 참여자들이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전고점을 계속 트라이하러 갈 생각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상승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갭 상승을 하겠지만 여전히 고가권에서의 등락장이지 상승 추세로의 복귀, 이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마켓메이커들이 풋클래스를 끌어올려 치질 못하고 있어요. 또한 작은 조정이 나온데도 우리 시장만큼은 변동성이 빠르게 올라오는 등 해외 시장에 비해서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제 오후에 살아난 변동성만큼은 죽이기 위해서 좀 지루한 장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면 콜 매도를 쌓는 등 시장이 상단은 제한되어 있다, 이 관점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매도 하나 더 추가하긴 했어요. 근데 장마감 때 또 추가하려던 계획은 포기하고 화요일에 미루게 됐는데, 유럽은 지금 8월 월봉을 아직 양봉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을 고가로 마감시켰기 때문에 유럽 세션 중반까지는 미국 지수 선물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유럽 지수도 8월 월봉을 플러스로 마감시킨 뒤에는 차익 실현이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전장까지도 나스닥 선물이 오버슈팅한지 보고 숏을 늘릴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실버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실버도 다음 주에 옵션 만기거든요. 실버가 골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어요. 근데 이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버나 골드나 둘 다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고, 상품 선물의 특성상 잘못 물리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맛보기로 일부 매수를 했는데, 이 마이크로 내계약을 한 주문 단위로 설정한 뒤에 실버 롱 포지션을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